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 중 한 명인 톰 리 씨를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톰은 오랫동안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자 전략가로 이름을 알려오고 계시죠. 현재는 펀드 스트레스에서 경영 파트너이면서 리서치 책임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톰 씨, 한국에 그리고 산프로 라이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은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미팅들도 많이 가졌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들으니 반갑네요. 다음으로 어디 가시나요? 혹시 다른 아시아 도시도 방문하시나요? 네, 오늘 밤에는 도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보내면서 저희의 중요한 일본 파트너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군요. 네, 공항에서 불편해지는 건 싫어서 일찍 돌아가려 해요. 일본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큰 규모의 투자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주요 도시에서 말이죠. 네, 투자 규모가 많이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일본 투자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일본 투자자들은 주로 채권을 보유했었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일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세련된 투자자로 변했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미국의 성장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맥세븐이라 불리는 주요 종목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랑 일본을 방문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미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12월에는 한국에서 큰 변동성이 있었고 정치적인 상황도 아실 거예요. 이 때문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하루에 10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톰 씨의 배경과 펀드 스트레스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톰 리 씨의 팬이라 잘 압니다. 정식 이름이 토머스 종 리이신가요? 맞습니다. 톰 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배경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34년 넘게 주식 리서치 일을 해왔어요. 1993년에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와튼 스쿨을 졸업했죠. 정말 좋은 학교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첫 직장은 월스트리트의 부티크 투자 회사 중 하나였던 키더 피바디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무선 통신 산업에 집중했었습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력 대부분은 기술, 특히 당시 떠오르고 있던 무선 기술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어요. 199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400만 명 정도만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70억 명에 달합니다. 그 15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주식이 단순히 수익만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선 회사들이 그 당시 수익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보통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이나 미래 가치를 많이들 고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의 움직임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만약 채권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 주식에 대한 논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똑똑한 애널리스트라면 전체 자본 구조를 살피지 않겠어요? 네, 저희는 주식을 자본 구조의 하위 계층으로 보곤 해요. 그리고 1999년에 JP모건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JP모건에서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선 리서치 팀의 책임자, 소형주 전략의 책임자, 그리고 전체 전략 총괄 역할 말이죠. 그러다 2014년에 펀드 스트렛을 시작하려고 퇴사했어요. 존 베이와 함께 했죠. 그리고 우리가 펀드 스트렛을 독립 리서치 회사로 운영한 지 벌써 10년 됐어요. 처음 회사를 세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 수준의 기관 리서치를 제공하자는 목표였어요. JP모건에 있을 때는 주로 헤지펀드 고객들하고만 일했어요. 헤지펀드가 큰 수수료를 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리서치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거의 이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든 개인이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독립 리서치 회사가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의 영향력이 지금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고객이 30개국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와 독립 투자자 문사 고객이 약 10,0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장 큰 독립 리서치 회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펀드 스트렛 캐피털이라는 자산 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레니 샷이라는 ETF도 출시했어요. 사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액티브 주식 ETF 출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약 5주 만에 자산 규모가 6억 2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티커 코드가 뭔가요? GRNY입니다. GRNY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톰 씨의 시장에 대한 생각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톰 씨가 2023년과 2024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에서는 아직 미국 주식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요. 저도 한때 JP 모건에서 일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톰 씨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국 청중들에게 나누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방식은 꽤 간단해요.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경제 전망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기업들이 비관론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겠죠? 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멈췄고 이후 대규모 공급망 충격이 발생해 큰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죠. 게다가 논란이 많은 선거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수익을 잘 창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제가 강세를 보였고 과도한 부채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이 정말 탄탄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게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매크로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대차대조표의 자본 구조도 보고 기업의 수익성을 검토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최근 저희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데이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특히 유익했던 점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라던 우리 판단이었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죠. 저도 기억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잘 조절될 거라고 예측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네, 정확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옳은 판단이었어요. 요즘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우리 일의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예기치 못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걸 테마적 이슈라고 부르죠.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것 중 하나는 2018년 전부터 시작된 글로벌 노동력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이 AI 투자 열풍을 이끌 것이라고 봤죠. 역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기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고 두 번째는 1991년부터 1999년이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런 부족이 있었던 건 몰랐네요.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시기마다 주로 일할 나이대의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두 번의 시기 모두 기술주가 크게 성장했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203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주제는 세대의 영향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핵심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대일 뿐 아니라 부의 이전 덕분에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보안, 에너지 보안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초기에 비트코인에 주목했고, 지난 8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계속 글을 써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마진 데이터로 자본 상황도 체크합니다. 이를 통해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따라서 저희의 접근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센서스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우리 동료인 마이클 하크니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는데요. 그 친구가 낸 서베이가 한국에서도 자주 인용되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역발상 지표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시나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사실 다른 회사의 리서치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흔히 에코 챔버라고도 하잖아요. JP 모건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리포트는 잘 안 봤어요. 고객들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론과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객층은 충분히 넓기 때문인데요. 300개의 헤지펀드와 10,000개의 패밀리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는 아마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과 거의 동일한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고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군요. 거시적 데이터, 장기적인 흐름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 시장을 상위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이죠. 그리고 합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한 포지션을 취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테마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방황하기 쉬워요. 테슬라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테슬라 지분의 2%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비싸다는 이유로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AI로 인해 다가올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런 주식들은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네, 좋아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AI 관련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장도 CEO들의 발언과 클라우드 기업 및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AI는 다가오는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노동력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성형 AI는 박사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용이 확 줄어들면서 박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질 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을 더해주는 요소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금의 90%가 낭비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 기술이 확장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많은 돈이 낭비되었고 유망했던 기술 중 상당수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무기 상인에 베팅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AI 테마를 노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ETF나 주식 그룹이 있을까요? 시장은 이런 걸 잘 알아내는데 도가 텄죠. 그러니 맥세븐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이익을 볼 거라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력과 부품이 앞으로 크게 부족할 거란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최고 품질은 아닐 수 있어도 전력과 부품 공급 속도가 빠른 건 확실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전략이 가장 알맞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덕분에 사업 모델을 과감히 혁신하는 기업들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올해를 돌아보면 톰 씨가 정말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톰 씨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점이 잘 맞았고 또 어떤 부분이 예상외로 놀라웠나요? 음,
2024년을 보면 우리가 월가와 달랐던 부분은 우리가 사실 회복의 2년 차에 있다고 본 거였어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결국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주택시장과 내구자의 자동차 판매에서 명확한 침체가 있었죠.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 그건 정말 깊은 경기 침체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확장의 두 번째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2023년이 시장이 과열됐던 해로 보고 2024년에 그 대가를 치를 거라 했지만요. 실제로는 우리는 올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후반 사이클이라 믿어요. 유튜브에서 블룸버그의 마이크 윌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도 많은 이들이 후반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후반 사이클이라 하긴 하는데 보면 그간 상황이 좀 다르죠. 사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이웃에게 물어본다면 다들 신중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게 보통 후반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도 조심스러웠고 ISM 지수도 무려 3년 정도 계속 낮았어요. 이런 지표들이 반전되면 경제가 진짜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점이에요. 제 생각에는 톰 씨가 분석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지만 많은 통찰력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에 대한 톰 씨의 관찰과 경험에서 오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융 모델이 실제 사건을 경제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경제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분석할 때 경제 데이터를 실제 사건에 맞추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주로 허리케인 영향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물량 부족을 일으켜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건 허리케인 영향 때문이에요. 펀드 스트레스에서 보내준 이메일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독창적인 관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2025년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S&P 500을 기준으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올해 배당 수익률을 포함해서 거의 30%나 상승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톰 씨의 예측에는 어떤 가정들이 담겨 있나요? 현재 S&P 지수가 약 6천 정도인데요. 내년 중반까지 7천까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힘이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조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6,600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10% 성장을 보이는 셈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년 동안 20%의 상승이 있었던 후에도 시장은 아마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3년이 그렇게 좋았고 2024년도 좋았다면 2025년은 좋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저렴하진 않죠. 그렇죠? 음,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격에 대해 우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 문제에 대해 걱정할 때 모두가 그 얘기만 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엔 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톰 씨의 모델이 예상하는 훌륭한 상승세, 즉 상반기에는 가치 상승이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주요 가정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게 하나의 틀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너무 확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6월 30일에 S&P가 7천에 딱 도달할 거라고 시계를 맞출 순 없어요.
모든 논의는 그냥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상반기엔 더 좋은 놀라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비즈니스에 매우 우호적인 스타일이라서 현대 역사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내정된 내각 구성에 시장이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낙관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생기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애니멀 스피릿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의 긍정적 요인은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눈 거의 모든 분들, 그리고 당신도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주식 가치가 비싸다고 느끼거나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좋았으니 다음 해는 좀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다소 조심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가치가 비싸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렴하진 않다는 거죠. 어쨌든요. 그게 뭐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요, 지금 대기 중인 현금이 꽤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밖으로 7조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좋은 쪽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S&P 지수가 7,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7,000이라는 숫자는 대충 짐작한 거예요. 즉 지금 말씀하신 건 여전히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거죠. 기대 이상의 좋은 소식들이 많을 거고 이 좋은 소식들은 상반기에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로 과거 사례를 참고하게 되겠죠. 1870년 이후로 주요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사례는 5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5번 모두 하반기에는 좀 부진했어요. 따라서 상반기에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례일 뿐이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걱정해야 할까요? 올해 파월 풋이 있었던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하락 위험을 막을 수 있었어요. 내년에 경제가 긍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채권 시장은 내년에 금리가 3번 인하될 거라고 예측 중이에요. 즉, 연준이 75bp 정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기금 금리가 4.75%인데요. 중립 수준을 2.75%로 볼 때 연준은 실제로 2%포인트만큼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즉, 금리를 8번 정도 내릴 수 있죠. 시장은 이 8번의 금리 인하 중 얼마나 많은 조정이 2025년에 이루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현재 예상으로는 3번 정도 인하를 보고 있고 나머지 5번의 조정 여지가 다음 완화 주기에 남아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내년에 연준이 최대한 한 번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미래에 7번의 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이 남게 되니까요. 그러면 연준은 여러 선택을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제 바람은 예측이라기보단 연준이 지금 멈추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시장이 처음엔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이건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고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유럽보다 약 150 베이시스 포인트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앙은행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사업이나 회사가 있으신가요? 내년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비중을 높게 두는 분야 중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맞아요. 금융 분야가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가 대단했죠. 맞나요? 네, 금융 분야는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분야예요. 두 번째로는 산업 분야를 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소형주랑 비트코인도 주목하고 있어요. 가장 주목하는 아이디어를 꼽자면 금융, 소형주, 비트코인입니다. 금융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융 쪽이 최근 좀 억눌려 있었는데 마치 금융 억압 같은 느낌이죠. 연준이 긴축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완화로 전환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로 보면 은행 주식이 별로였어요. 그래도 이제 큰 반등이 기대돼요. 트럼프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밀고 있어서 합병 같은 자본시장 활동도 활발해질 거예요. 이런 건 금융업종에 좋은 신호고 경제가 나아지면 금융 쪽이 빠르게 반응할 테니 기대되는 부분이죠. 재무장관으로 스콧 벤슨이 지명된 건 시장과 경제에 좋다고 보세요? 그게 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의 지명에 대해 시장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든 간에 결국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은 스콧 벤슨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걸 꽤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 분야는 어떨까요? 순환주를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ISM 지수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낮았거든요. ISM은 공급관리협회의 지표로 제조업 구매자들의 의견을 주로 살피는데 많이들 참고하죠. 근데 이 지수가 3년째 50 밑에 머물러 있었어요. 50 밑이면 기본적으로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ISM이 내년에 더 나빠질 거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산업 주식은 힘들겠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제조업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면 경기 변동 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네요. 최근에 소규모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꽤 긍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NFIB 소기업 신뢰지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지수는 소기업 소유주들의 모임에서 나온 거예요. 소기업이 전체 민간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주에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소기업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낙관론이 줄어들지만 공화당 대통령이 선출되면 다시 상승해요. 그리고 그들의 낙관론은 사실 자본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소기업들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성장할 준비를 한다고 봐요. 그게 톰이 바로 소형주를 좋아하는 큰 이유죠? 네, 맞아요. 사실 소형주는 시장이 팽창하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죠. 2024년에 맥세븐이나 FANG 주식에 집중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맥세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일본에선 인덱스 ETF로 의견을 표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기술 중심적인 나라기 때문에 QQQ, 나스닥, 개별 맥세븐, 시메틱 ETF에 많이 투자한다고 알고 있어요. 꽤 자주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기술주 레버리지 ETF까지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기술 분야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엔 정말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더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맥세븐도 여전히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지만 투자자들이 시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더 많은 주식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음 행정부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MH7이나 빅테크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 저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성공한 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건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정말 큰 돈을 벌고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하셨죠.
솔직히 정부가 대기업이나 성공한 회사를 적으로 돌리기 쉽다고 느껴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미국 정부가 성공적인 기업들과 손잡고 더 중요한 정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부채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대해 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는 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의료와 정부 분야의 낭비는 아주 뿌리 깊어 해결하기가 정말 까다롭죠. 아까 말씀하셨던 의미론에 대해 다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AI에 대해서도 조금 나눴었죠. 비트코인도 몇 년간 엄청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솔직히 대화에서 제가 뭐라 해도 비관적인 분들의 생각을 바꾸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과연 도움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차라리 몇 가지를 관찰해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첫째로, 비트코인이 이제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비트코인 2.0 같은 게 없었단 말이죠. 즉, 암호화폐 2.0 이런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2조 달러의 자산으로 성장했어요. 금융 역사상 2조 달러까지 갔다 사라진 자산은 없었어요. 만약 1,000억 달러에 그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세 번째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예비 자산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엔 꽤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 사겠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접근일 겁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을 처음 추천했을 때 가격은 1,000달러 정도였고,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의 2%를 비트코인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고객들에게 2년 넘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매수를 꺼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스쳐 지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회의적인 태도가 불필요했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해왔는지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건 폰지 사기야라고 하는 말도 들었고요. 가격이 안정코인 때문에만 오른다는 얘기도 자주 나왔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결국 영원이 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새롭게 만들 수 없냐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009년 이후로 주식에 대해 가졌던 그 비슷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JP 모건에서 2009년 2월에 우리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침내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강세장이 수십 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그 당시 있던 약세장은 사실상 큰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했어요. 거의 대공황 수준으로 힘든 시기였죠. 많은 투자자들이 몇 년간 회의적이었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람들은 그것이 연준 덕분에 만들어진 가짜 강세장이라고 생각했고 S&P 지수가 600으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2015년엔 그 강세장이 가격이 거의 3배가 되었고 그에 맞서 싸우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정식 자산 클래스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은 진짜로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네, 최소한 2% 정도는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프로 채널을 보고 계신 청중과 한국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시작한 지 4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국민연금처럼 1조 달러 규모의 펀드를 비롯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한국 주식의 부진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적이 저조한 편이니까요. 올해 반도체 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주에 원화는 강세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6%에서 7% 정도 하락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소매 투자자들이 이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에 계속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8배에 장부 가치가 0.9배인 주식에 제 돈을 모두 투자해야 할까요? 어떤 투자 방향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사가 아니신 건 알지만요. 네, 그리고 그 분야가 제 전문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제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제 주요 관심사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테마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하지만 세계 어디서든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과 그 안에서의 우량주들에 대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은행이나 금융, 컨설팅 분야로 진출하는데 왜 연구 애널리스트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후회하신 적이 있거나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90년대 와튼 스쿨을 졸업했어요. 제 동기들은 대부분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 했죠.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세일즈 트레이더가 되거나 거래 데스크에서 일하거나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 더 흥미로웠던 건 주식과 그 가치 평가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식 리서치에서 경력을 쌓고 싶었죠.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도 그 시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리서치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였어요. 오늘날 리서치는 투자 결정을 내리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고객들에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리서치는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세일즈와 거래는 이제 거의 자동화되었잖아요. AI도 이 중요한 분야인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항상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이죠. 저는 리서치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서치를 선택한 건 정말 운이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ETF로 돌아가 보면 시장을 이해하고 주식의 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ETF에 대해서 말인데요. 티커 코드가 무엇이었죠? GRNY예요. GRNY 맞죠? 그러니 그렇죠? 그렇다면 ETF에 포함될 주식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그래니 셔츠라는 이름은 펀드 스트랩 고객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저희가 6년 동안 이 명칭으로 연구한 주식 목록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 이름은 농구에서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자유투를 던지는 방법에서 따온 거예요. 아래에서 던지는 그래니샷 방식이라 성공률이 높죠. 그래니샷은 시장에서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보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마들을 분석해서 가장 강력한 주식을 선별해요. 그래니샷에 해당하는 주식은 여러 테마에 걸맞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그래니샷 포트폴리오는 펀드 스트랩 캐피털로 이동했어요. 이제는 ETF를 구매하시는 분만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 목록은 이제 공개되지 않아요. 총 35개의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꽤 집중적인 포트폴리오예요. 11월 7일 출시 이후에만 해도 약 5%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S&P가 2.2% 정도의 성과를 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S&P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 셈이네요.
그레니샷 ETF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매주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과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게 이 ETF가 널리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국 투명성과 일관성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개념을 제안하고 특성에 따라 각각의 종목을 선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주식 선정은 제가 직접 해요. 6년째 해오던 일이라 사실 익숙하죠. 예전엔 주식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고품질 기업만 선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차별점은 매주 펀드 보유자들에게 결정을 공유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매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그레니샷을 위한 영상을 따로 찍어요. 한국이나 해외 시청자들이 톰 리 씨의 최신 아이디어와 생각을 따라가고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3프로TV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그쪽에서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자로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톰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청중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미국은 대단한 시장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금융, 헬스케어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분야에선 최고가 아닐 수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산업 분야나 매우 좋은 럭셔리 브랜드는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술이나 금융,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선 미국이 강세인 것 같아요. 톰,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